자, 그다음 284페이지 공동 신청주의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것. 이게 원칙. 이게 이제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공동으로 이제 왜 신청하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보면 등기 진정성 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와 관련해서 공신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동산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공신력이란 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을 믿고 거래를 했다. 그럼 이게 보호가 되느냐? 보호가 안 된다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 명의를 이제 등기를 이전한 거죠. 근데 소유자로 믿고 거래했던 사람 이외에 다른 제3자가 내 거다.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났더니 나타나가지고 소송했어요. 소송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겼어요.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전 반사, 이 사람도 뭐예요? 권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보호가 안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등기부상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등기와 관련해서 그나마 진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해라. 여기 공동 신청하라는 의미가 파는 사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함께 신청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자, 매도인은 일단 매매대금 받고 자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과 관련해서 지금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소유권이 없어지죠. 상실되죠. 그 다음에 대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전 받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기가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한쪽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상실되거나 제한받고 한쪽은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익을 보게 되면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게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누구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의무자하고 권리자 중에서 누구의 의사가 확인이 돼야겠어요? 이 사람이죠. 얘는 권리를 뭐야? 상실하죠. 그래서 상실한 사람이 의사가 중요한 거야.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진짜 해당되는 권리 상실하고 처분의 의사가 있냐 없냐. 부동산 처분했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뭐예요? 1초 상실하죠. 이 사람의 의사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야 돼요. 매매일 때는 이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하고 도장도 인감도장이 날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이게 또 확인이 돼야 돼. 지금은 이제 등기필 정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등기필정이에요. 등기필정 또는 등기관리증인데 전사정보 처리하면서 명칭이 지금은 이제 등기필 정보가 아니고 등기필 정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출을 받아서 등기 의무자가 처분의 의사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그래서 공동신청과 관련해서 의사를 확인하는데 그 의사 중에서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 중에서 누구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등기 의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이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기에 따라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게 되면 뭐라고 보냐? 등기 의무자. 그리고 등기가 됨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보면 뭐가 되냐? 등기 관리자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파트 1억 원짜리,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자,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지금 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한다고 그랬죠. 이때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뭐예요? 상실하죠.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매수인이 지금 매매 대금이 1억 원인데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대출과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지금 매수인 소유자예요. 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겠어요? 저당권 설정자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매수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그 저당권 설정할 때 소유자 저당권자겠어요? 저당권 설정자겠어요? 저당권자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되면 권리 취득, 저당권 권리 누가 가진 거예요? 은행이 가진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소유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갔으니까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는 뭐가 되느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천만 원 대출받았는데 자, 지금 소유자가 5천만 원 다 상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던 거. 자,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자, 말소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등기. 자, 말소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자, 말소 등기됨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건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관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라 돼요? 소유자죠,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말소해야 돼요. 저당권 없어지죠? 그러면 이때는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가 됨에 따라서 권리가 이전되거나 또는 설정이 되거나 이익을 본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가 됨에 따라서 등기된 권리가 상실, 없어지거나 또는 제한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부분 해결이 되지. 건별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등기됨에 따라서 권리가 없어지거나, 등기된 권리가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고, 등기됨에 따라서 권리 취득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되냐?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1번.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공동신청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등기와 관련된 권리 의무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공동신청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가로 2번에 구체적인 예가 나 있습니다. 예가 나 있는데 결국은 이야기예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되냐.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이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때는 또 누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냐. 그리고 저당권 이거 나중에 이제 대출 상환하고 저당권 말소할 때 이때는 또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 있는 내용이 지금 이거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봐도 일단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등기 권리자냐, 등기 의무자냐.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나중에 가면 또 헷갈려요. 나중에 가서 헷갈려 계속 공부하는 거지. 뭐 한 번 봐가지고 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중개사 학원 오면 저 그 마음으로 와요. 거의 고생 엄청나게 해요. 네. 그 자동차 운전 학원 보러 갈 때처럼 저기 이거 장판지 이거 저기 문제처럼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60점 나오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하고 딱 오는데 그 생각. 자동차 운전면허하고 여기 중개사 시험 틀립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기출 문제가 한 280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출제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280문제니까 여러분들 그 장판지에 있는 내용 답 체크해가지고 그냥 답만 외우고 가도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지 기억력의 차이잖아요. 기억력의 차이에 따라서 뭐 60점 될 수도 있고 뭐 8, 9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은 일단 기출 문제 숫자가 적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8회 뭐 29회 이렇게 시험 횟수가 돼 있잖아요. 그 한 해 보통 뭐 보자. 40문제. 120문제. 160문제가 10년치만 쌓여도 1600문제예요, 이게. 10년치만 쌓여도. 그러면 10년치만 본다 하더라도 1600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범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 면허 시험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몇 년 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 그게 이제 1회 때 시험. 1회 때 시험은, 그랬죠. 그 1회 때 시험은 저기,
그 국민윤리도 들어갔어요. 시험 과목에. 국민윤리 들어갔고, 그때 민법이 아니고, 그냥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개론도 감정평가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시험 횟수가 이제 지나가면서 시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좀 많아지고, 시험 이제 출제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높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공동신청 나이인데, 그게 이제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 287페이지 가시면, 자, 옛날에는 이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 등기부가 이제 옛날에는 그 갑구하고 얼구 이렇게 해가지고 칸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걸 타자기 가지고 타이핑했어요. 입력을. 신청서 제출하죠. 그래서 타자기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산화돼 가지고 지금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면 전산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표현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제공해야 돼.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 첨부 정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287페이지 보시면, 신청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288페이지 가시면, 그게 등기 신청서 양식이 나요. 그게 나 있는 등기 신청서 양식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그래서 그 제출하는 걸 과거에는 이제 타이핑할 때는 신청서 제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은 신청서 제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등기와 관련된 신청을 신청서에 기재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보로 해서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신청 정보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또 제공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첨부 정보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287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필요적 제공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속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는 10가지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등기와 관련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항.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필요적 제공사항. 1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2번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게 쭉 1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개 항목은 등기 기록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를 해요. 그리고 그 신청서 기재하는 예가 28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288페이지에. 자, 그럼 이제 그게 나 있는 신청 정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신청된 정보 내용이 맞는지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다시 첨부, 붙여서 같이 낸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289페이지 가시면, 289페이지, 그게 표의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11번이 첨부 서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나 있는 첨부 서면이 이게 첨부 정보예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신청 정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니까 부동산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물. 자, 여기 두 가지와 관련해서 표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토지 보면 송파구 1번이 이제 토지죠.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동, 천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이거죠. 소재하고 지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대, 그리고 300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대는 지목이죠. 그리고 300제곱미터는 면적이죠. 그럼 지금 여기 표시하는 사항 첫 시간에 한 거죠. 이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예요? 표시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입니다. 건물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천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재하고 지번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요즘 이제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 함께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시멘트 벽돌조 이거는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2층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용도예요. 용도가 뭐야? 주택. 그 다음 1층 100제곱미터, 2층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거는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부동산 표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럼 지금 공동신청하면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를 했으면 등기관이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소재 지번이 맞는지, 지목이 맞는지, 면적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류를 첨부해 주는데, 그 첨부되는 서류가 아까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그리고 이건 지금 건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첨부를 해주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289페이지에 그게 11번 첨부 서면 보면 그 왼쪽 칸의 제일 밑에 보면 토지 건축물 대장 등본 각 한 통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왜 첨부가 되느냐?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표시 부분.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장, 토지는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첨부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저기 표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재가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1년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래 신고 이제 1년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가액. 자, 이 부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주로 매매 위해 가지고 거래가 있는 경우, 이때는 구청에 가가지고 이거 이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중개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제 또 신고를 해요. 신고하고 신고 필증이 이제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하고 양도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취득이면 취득세, 그리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이게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또한 신고된 거래 가액을 함께 기재를 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이 지금 거래 신고 1년 번호하고 거래 가액과 관련해서 각각 표시를 하고, 자, 이것도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옆에 11번 첨부 서면에 보면 왼쪽 칸에 두 번째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 이걸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확인이 돼야 등기관이 뭐야? 등기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과 관련해서 왜 첨부가 되냐? 이것 때문에 첨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기 원인하고 그 연, 월, 일. 자, 등기. 자,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이 왜 소유권 이전하냐?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등기 원인이 뭐라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 체결이죠. 그러면 이제 등기 원인하고 그 연, 월, 일인데 등기 원인은 매매 계약이고 뭐 2017년 11월 1일 날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 확인은 뭘 봐야겠어요? 이게 체결돼야 된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 정서인 매매 계약서 이게 첨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11번 그 첨부 서면 보면 왼쪽에 첫 번째가 매매 계약서 한 통 이렇게 돼 있죠. 그 매매 계약서 한 통이 왜 첨부가 되냐? 등기 원인.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가 첨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등기 목적입니다. 어떤 등기를 할 거냐? 자,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 계약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 목적은 어떤 등기를 할 거냐?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했으면 저당권 설정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면 전세권 설정. 이게 등기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아니고 이전할 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유관계인 경우 이때는 이제 지분 별도 지분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분만 소유권 이전할 때는 지분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제 기재를 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기재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2번입니다. 2번이 신청이네요. 자, 신청은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 이거 인적 사항이 기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 그럼 이게 등기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뭘 보고 확인하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아니면 초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첨부 서면에 보면 저기 11번 첨부 서면에 보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각 한 통 있게 되죠. 그게 왜 첨부가 되냐? 의무자하고 권리자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첨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번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와 관련해서 신청서에 이제 기재된 사항하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수료를 각각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9번하고 9번은 이제 주로 조세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조세와 관련해서
권리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이 부분이 이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가와 관련해서 이제 기준되는 시가 표준액을 각각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표준액 기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납부를 해야 되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납부와 관련해서 영수필 통지서가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상, 거래가액 2천만 원 이상이면 또 뭐 저당권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도록 돼요. 국민주택 매입 대상이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관련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그 입증, 매입과 관련된 그 발행번호, 그걸 각각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총액, 발행번호, 그 다음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취득세하고 이제 지방교육세, 뭐 농어촌 특별세 각각 산출해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번 첨부서면에 보면 왼쪽에 두 번째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신청 수수료, 뭐 주로 이제 건당 뭐 15,000원인데 지금 토지하고 건물 두 개죠. 그러니까 15,000 두 개 합하니까 3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이게 이제 각각 첨부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고 6번이 중요합니다. 6번이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주로 권리자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증서예요. 과거에 이제 등기 필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산화되면서는 이제 등기 필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각각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보면 부동산 고유 번호하고 성명하고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그걸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하는데 그 기재되는 내용이 30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전산화되기 전 명칭은 등기필정입니다. 그 등기필정이 딴 게 아니고 부동산 이제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여기 매매계약서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요. 원본이 들어가게 되면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소유자한테 줘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매매 등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즉 전 소유자가 이거 등기 필정을 줘요. 줘가지고 또 들어가면 또 위에 매매 계약서 하나 더 첨부가 되죠. 그럼 또 등기소에서 뭘 찍냐? 등기필 찍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등기 필정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일단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간주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 필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일 수 있다. 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는 등기 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간단했어요. 그냥 계약서에 뭐만 찍어주냐. 등기필 도장 찍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이게 등기 필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된 이후에는 등기 필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권리자한테 새롭게 발급해주는 게 뭐냐?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기재되는 사항이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거의 비슷해요. 권리자, 그리고 권리자의 주소, 그리고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등기부에 보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동산 고유번호가 등기필 정보에도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소재, 그 다음에 접수 일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일자 이렇게 기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 기준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게 보면 작은 걸 칠해서
1년 번호로 해가지고 영문자하고 숫자로 조합된 1년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나 있죠. 비밀번호가 그게 칸이 비밀번호가 50개가 지금 4자리 숫자로 해가지고 조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이 원래는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 윗부분이 스티커로 해가지고 이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하면 이거 스티커 뜯어가지고 여기 조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중에서 어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게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저기 조합 중에서 37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37번이 비밀번호가 8569죠. 자, 그러면 이제 37번에 있는 칸, 이 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치가 등기관이 뭘 보냐면,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이게 지금 제작해서 자기들이 발급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고유 번호를 등기관이 입력을 하면 이거 조합이 떠요. 전산상으로. 이게 1년 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근데 등기 신청할 때는 이걸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청서에 보면 그게 289페이지 신청서에 보면 그게 6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죠. 그래서 그게 부동산 고유 번호 있죠. 그러면 부동산 고유 번호를 일단 등기 필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고유 번호 그걸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있죠. 1년 번호를 그걸 기재를 하고 그 다음 비밀번호 조합 37번에 해당되는 비밀번호를 기재를 해요. 그럼 등기관은 부동산 고유 번호하고 1년 번호 이 두 가지를 자기들이 전산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50개 해당되는 그 부동산에 50개 번호 비밀번호 조합이 떠요. 그리고 이 사람이 37번에 있는 이 번호를 지금 입력했잖아요. 이게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별도로 내는 게 없어요. 여기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나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전산상으로 뭘 하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줬다가 다시 또 뭐예요?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입력을 했습니다. 그 등기가 끝났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매수인이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롭게 또 조합으로 해가지고 또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가 돼야 필요적 기재사항 10가지 뭐가 기재되는지 그리고 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가 돼야 하는 서류는 뭐냐 그걸 각각 연결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그 지금 그 289페이지에 그게 첨부 서면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첨부 서면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다 암기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표시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 기재할 사항 있죠. 그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뭘 해줘야 되냐. 첨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기재가 될 항목 이 10가지와 관련해서 확인은 신청한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누가 확인해야 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관이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이제 등기
관련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고 293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 첨부되는 서류 중에서 3번 인감증명서가 나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등기 신청할 때 이제 중요한 거. 인감증명서는 이 사람께 필요한 거. 이 사람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실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청서에도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돼. 자, 근데 등기 관리자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기는 그냥 권리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관리자는 꼭 인감 도장이 아니어야 돼요. 그냥 막 도장 그냥 찍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상실하니까 인감 도장이 날인돼야 되고 인감 도장 날인됐으니까 뭐가 첨부가 돼요? 인감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매도용과 관련해서 인감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매수인, 즉 등기 관리자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가 인감 증명서에 또 기재가 돼요. 매도용을 해서 발급할 때 이게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기재를 해요?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도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게 인감증명서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93페이지 보시면 3번 인감증명서에서 나 있는데 자 인감증명서 제출한 것도 그게 보면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매도 의사가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94페이지 가시면 가로번 유효기간하고 용도나인데, 지금 이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인감증명서 일단 유효기간 제한이 있어요.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이래? 3개월 이내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매도형 인감란이죠. 그 매도형 인감과 관련해서는 이게 들어가야 돼.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 매도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된다. 근데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이제 일반 절차하고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실제 뭐 중개사업을 하실 때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 매수인은 그냥 돈만 잘 들고 오면 되는 돈만 잘 가지고 오면 되는데 매도인은 가져올 게 많습니다. 도장도 인감 도장 가져와야 되고 특히 매도형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는 매도용을 해서 발급받는데 이것도 기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매도인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만 도장 여기도 인감 도장 찍어야 되고 매수인은 그냥 뭐만 잘 가져오면 돼요. 돈만 잘 가져오면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항상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매도인 쪽에서 이제 터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도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날인해야 돼요. 원인정서에도.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 들어갈 때도 인감도장하고 이게 날인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진도인데 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등기법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